식사 예방으로 암을 고친다. 막스 거슨 박사의 식이요법입니다. 식사 예방으로 어떻게 논리에 따르면 아래 같이 네 가지 결론이: 첫째, 암에서 제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제독은 필수적이다. 간 치료에 최상의 효과를 준다. 인체의 주된 변환 기관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 분해 과정에서 간이 고통받는 이런 것들이 배설기관인 간이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간이 활성을 가져오는 작업인 제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체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야 된다. 알레르기 반응이란 감퇴전의 효소 반응이며, 알레르기 염증이란 또 효소 반응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자연에 의한 효소의 작용이며 같은 기관의 기능에서 일어난다. 이 기관들이란 모세혈관, 또 내피, 또 소동력, 내장, 간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그런 반응이다. 이런 좋은 치료 용어표는 또 이런 독성을 어떻든 이제 배출시키는 이런 회복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유산암 이론다. 1953년 슈투트가르트에서 암을 비롯한 성인병의 전체주의적인 국제회의가 열렸다. 국보적인 그런 선언이 있었는데, 램버트 교수는 조직학성으로 보면 암세포는 39도에서 위험에 또 42도에서 3일한다고 했고, 정상세포는 43도에서 위험에 처하고 44도에서 죽는다. 정상세포는 43도에서 위험하다 했네요. 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온도가 높아지면 암세포가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첫째, 암 성장에 대한 온도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이며, 둘째로 높은 온도의 간접적인 영향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국부적인 반응 및 인체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 성질과 구조 용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의사인 요하네스 콜은 나는 세포 신진대사, 산화와 당분해, 또 연소, 잔분해 기초 작업을 했다. 콜의 이론은 암세포의 시토크롬 조직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암효소 조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암세포가 시토크롬 결핍세포라는 뜻이다. 이것이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하지 않고 발효를 발산하는 조직으로 발달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다면 변화와 구조 변형이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될 것이다. 어네스트 레우롤드 교수는 인체의 모든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이거나 종양세포이다. 생물학적으로 전 신진대사 과정과 접촉하면서 반응을 교환한다. 신진대사 과정은 세포들이 정상의 세포를 생산하든 단순히 증식하든 관계하지 않고 모든 세포에 똑같이 대응한다. 따라서 종양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일반적인 질병의 체계일 뿐이며, 증식하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종양을 질병의 특수한 형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종양세포는 숙성 정도가 같은 신진대사 조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종양은 숙성 전후의 여러 과정의 동시에 그리고 같은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임상을 통해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다른 만성 질병들이 다 약해지거나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에 암을 비롯한 특정 만성 퇴행성 질병이 방치되었다. 많은 전문의들이 암을 불치병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고, 알레르기의 역할은 암의 치료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존 피르테는 알레르기는 조직 반응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라고, 이것이 감염되었거나 단백질주사를 맞은 후에 인체에 발생하는 염증을 가리킨다. 아네르기는 그 반대의 상태인데, 어떤 항원에 대해서 반응이 감소하거나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네르기와 알레르기는 다르다. H.H. 데일은
세포 원형질이 있는 침강 항체가 특별히 유사성을 만나게 되면 넓게 퍼져 있는 원형질 교질에서 그 변화는 원형질 교질 전체에 퍼져서 효소 분해를 촉진시키고 히스타민 비슷한 물질을 히스타민을 형성시킨다고. 그는 그 알레르기성 공격에 반응하는 기관들은 특히 가로무리가 아닌 근육과 모세혈관의 내피인데 이 두 기관은 자율신경계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약한 인돌, 스카톨, 페놀 등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서 유황산과 포타슘 아니면 글라이코론산과 결합하여서 간에 독을 형성한다.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효소작용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나필락시스, 감인증, 면역을 저하시키는 쇼크가 강하기에 일어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다음의 발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버디 할렌과 베르트 하이머는 조정량이 감소되고 가스 교환과 산화가 감소되는 것을 발견했다. 로헤르는 향기나는 단백질의 소화가 감퇴되는 것을, 하시모토와 피크는 단세포의 병리학적인 단백질 분해 과정을 발견했다. 이러한 반응들이 다른 기관과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래 좀 특이성 쇼크 기관들 또는 쇼크 조직들이라고 불렀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반응 물질에 따라서 반응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물질에서도 환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데 환자는 자신에 맞는 자극요법을 따라했는다. 이를 반응은 단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정상적인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성 알레르기는 독이 체액으로 쌓였지만은 인체가 그것을 중화하고 소화해서 제거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폐렴이 낫기 전에 다량의 발환과 설사 심지어 구토까지 하는 제독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치유가 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후들이 제독, 청소, 종양과 같은 인체의 증상들을 동반한다. 부분적으로나 몸 전체에 일어나는 그런 증후들이 치료의 과정으로 생각이 되어진다. 야마기와 이치카와카는 9개월 동안의 타르를 토끼 이렇게 이 실험을 통해서 암이 토끼의 신장, 비장, 림파기관이 상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상처받은 것이 암으로 발전한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암을 특수한 조직으로 이식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인간이 암에 걸리지 않게 면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암을 처음으로 이식시켜 보기로 한 사람은 나폴레옹 의사인 엘버트였다. 그래서 1808년 10월 8일 이렇게 해서 수술했는데 여성의 유방 종양에서 암 골조를 채취한 후에 또 3명의 학생에 조사했다. 아주 심한 열이 며칠 계속되었으나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 후 실험의 결과는 같았다. 시카고 의사인 바이스가 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일주일에 여러 번 동안에 이렇게 투입시켜 봤는데 처음에는 환자들의 체중도 늘고 건강한 듯 했지만 잠시 분이었다. 이는 암의 이식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인체에서 암 환자에게 동일한 실험을 하면 반응은 또 달라진다. 암 환자에게는 암에 걸린 인체가 방어력과 치유력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실험들이 일시적인 효과를 얻었던 것인데 페드라이센과 콜라는 치유 작용을 위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감염이나 감염 물질을 암 환자들에게 주사해서 충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엘버트, 바이스, 드르빅 등은 크로비오젠을 이용한 연구로 암 조직에서 채취한 추출액과 감염 조직을 환자들에게 접종시켜서 일정한 방어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암이란 성인병과 같이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진대사 퇴행 현상의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다. 암 치료는 아래와 같은 3가지에 집중되어야 한다. 지속적이며 매우 깊이 있는 제독을 해주고 또 간을 위시한 모든 장관의 신진대사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또 감염 반응과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관 이외의 모든 신진대사를 회복시켜야 한다. 기관에 이렇게 암 때문에 폐, 위, 장기, 신장, 방광, 자궁, 여타 기관들이 정원이 된 셈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이 이렇게 이제 파괴가 일어난다.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에서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 국부적으로 처치할 뿐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암이 발생하는 국부적인 원인은 비정상적인 세포와 미숙한 세포 그리고 과도기적인 세포들 때문이다. 암은 이들 세포가 또 포도시움과 활성화된 미네랄로부터 충분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충분한 양과 활성화된 산화요소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있다. 그래서 암세포 조직과 내포기관의 기능과 방어력이 상실이 되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암의 발생 원인은 대단히 중요하다. 간의 파괴가 포함이 된다. 말할 것도 없이 간의 성성은 현대 문명에서 때문이다. 토양은 DDT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독 때문에 또 재배된 과일에서는 정량 K그룹 함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영양 상태에 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물 가까이에 있어서 둘째는 과학은 암을 일으키는 숨은 원인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에버트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외경,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깊이 존중하는 함을 인식했다. 그는 크고 작은 동식물, 살아있는 모든 그 모두가 완벽하게 창조되었다고 주장했다. 과학 연구, 실험 등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치료의 방법은 항상 실제로는 인체라는 개념과 인체는 그 완전성에 유지되고 회복됨이 기억해야 한다. 생명 전체를 생물학적인 미립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암이나 성인병의 경우에 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한 가지 법문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로마 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고대 의사들은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가장 훌륭한 약물 학자는 약물의 반응을 이해하기가 어려운지를 알아냈다. 임상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했다. 암 환자의 경우에 몇 가지 성인병이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암 환자는 만성 골관절, 고혈압, 또 저혈압, 만성 코병과 함께 드물지만 만성 동맥경화증이나 관성 동맥장애, 당뇨병을 동반하기도 한다. 피부병, 결핵, 천식 등등 산화 발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또 암과도 연관이 된다 이 말이죠.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원발성 초기 발병률이 백인종보다도 유색 인종에게 더 높으며 만성 질병인 유색 인종에게 더 적게 나타났다. 미국의 전체 암 발병률 중에서 간암이 1에서 2%인데 비해서 중국에는 프로테이지가 높고 자바에는 36.1, 필리핀은 22, 또 일본은 7%, 이렇게 또 남아 연방의 골드마인 지역에서는 86%로 나타났다. 어빙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원발성 간암과 원발성 이렇게 간경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위장의 만성병을 가진 암 환자는 경화의 위험이 따른다. 이 기관들은 혈액을 문맥 정맥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는 필터 역할을 하는 간이 방어력을 잃으면 즉시 암세포가 차지하는 것이다. 서류의 원발성 간암은 정상적인 간경화에서 일어나는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간경화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의사들은 어느 한 기관에서 종양을 제거하면 간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을 관찰을 했다. 간, 이것이 종양에서 나오는 독이 간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았다라고 하네요. 간질환, 간이 회복되는 것을 종양을 제거하니까. 검사 결과를 보면 암의 두 번째 인체에서는 질소가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는 간이 비대해져서 또 간에 비대는 암에 걸린 동물의 무게와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죽음에 임박하면 작아지고 가벼워진다. 이런 현상은 간세포인 호르몬과 신진대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활성 비타민 그리고 효소들이 간에 이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신진대사나 암은 호르몬이나 비타민 효소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암은 알레르기나 병균의 감염 또는 미생물 감염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암은 어떤 특수한 외계물이나 피부에서 침입하는 암 유발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암은 간기나 퇴화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암은 전체적인 것과 국부적인 것으로 분리해야 한다. 일반적인 것으로 암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인체기관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이 일어나는 과정은 임상적으로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야마기바와 이차헤카바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은
간, 신장, 임파선이 병리학적 변화를 나타낸 후에 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간이 독에 의해서 단연간 걸쳐서 손상되어도 인성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간은 인체 내의 모든 기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간의 상태가 인체의 건강과 질병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간은 다른 기관의 활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한두 가지 검사로는 간의 손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이 암이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다. 이 기간을 암이 전 단계에서 이렇게 암의 증상, 암과 간의 상관관계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간의 상태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간은 손상 때문에 간이 나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른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간은 식물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엽록소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 암과 간의 상관관계. 다수 의학서에서 보이듯이 간의 세약에 따라서 나타난다. 간이 상하면은 간을 따라서 여러 기관에 해를 입힌다. 라고 말했다. 간은 그래서 첫째로 암이 발생하는 단계, 여기서 전문가들의 측정한 것과 같이 간이 해성되고 있으나 검사로는 잡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은 이때 이미 간은 K와 K그룹의 미네랄이 상실되고 산화효소가 재산화 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모든 세포가 이렇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양이 자라고 암이 촉진하면 간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인체의 여러 기관에 부종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의 활동이 늘어나고 인체의 방어력이 치유력은 떨어지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암이 커지고 인체의 중요 기관들이 중독되어서 기관들은 망가지고 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종양 단백질은 보통 식사에서 공급을 받는 것 같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단백질 공급을 근육 조직에서 취한다는 추측이 된다. 이때 심각한 과지질 혈증이 나타나는데 몸에 저장된 지질이 전부 소모시킬 때까지 계속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근육과 간이 급속하게 상하고 인체는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상실한다. 종양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상태를 만드는지는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양에서 나오는 독댐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타슘을 점진적으로 상실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포타슘이. 최근 로버트 E와 DM이 이렇게 포타슘의 부족, 신진대사가 높다는 것을, 간과 혈장이나 단백질 신진대사가 높다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생명의 평형 박힌 간은 비만과 간경화는 원발성 간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환경요소가 두 질병의 원인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오늘날 의료계에서 특수한 질병으로 여기는 간경화는 특수한 질병이 아니며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나타낼 뿐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신진대사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식도염, 위염, 십이지장 궤양, 담낭염, 췌장, 직장염 등 간의 관계가 되는 여기에서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이것들이 나중에 간경화와 암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 암이 간의 관계가 만성적인 손상에서 일어나는 인체 조직의 변종이며 인체 조직의 구조에서 변하는 신진대사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결과이지 원인론은 아니다 라고 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라고 하네요.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연구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암에 걸린 환자들은 98%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간의 장애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간을 어떻게 도울 건가? 의사인 조지 메드스는 1955년에 미국 화학협회에서 지실험에서 간암세포가 반응하면 온몸의 세포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신체에 암이 일어나는 경로와 그것을 예방할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메드스는 식사에서 성장하는 조직과
지방을 이용하고 정화하는 데 연구를 집중했다. 지방과 탄수화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산을 대표적인 음식으로 이용했다. 초산. 메데스는 모든 조직이 이 두 물질을 이용하여 지방을 형성하는데 보통의 조직에서 암 조직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정성적인 간은 초산을 합성하거나 산화시켜서 여러 차례 탄산가스나 수분으로 만들었는데 종양도 그같이였다. 이와 반대로 했더니 지구정상적인 조직이나 종양에서 포도당이 나왔다고 했다. 1920년에 바이오 병원에서 간 종양에서 발병률이 0.85 정도로 낮아졌다. 이 수치는 1949년까지 증가되었다. 간 종양 발병률이 1947년 LA에서 X 바이러스, DDT가 이런 것들이 독성 때문에 문제가 1945년에 영국에서 2명의 전문가가 DDT 노출된 두 사람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그 질병은 다음과 같았다. 급성 위장염, 메스꺼움, 구토, 위통, 설사,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계속해서 목이 욱신거리고 목이 아파 혹이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제어되는 것이 가슴과 등 또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심장이나 쓸개에서 비슷한 증상이 가져온다. 또 일반적으로 근무력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쉽게 필요한 증상,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마비가 오고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기절하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저혈당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며 술을 마시거나 또 이를 받으면 더욱 악화가 되고 환자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은 음식 섭취와 관계없이 상복부의 공복감을 느낀다고. 실제로 이런 증후들은 식사 후에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음식을 더 먹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딸꾹질과 메스꺼움이 일어난다. 이런 환자들은 분별 없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모든 감각기관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시력과 후각, 청각, 미각 장애가 일어나고 피부에서는 짧거나 긴 고통이 나타나며 또 치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지 가운데서 특정한 부위나 여러 군에서 말초신경염이나 또 극심한 고통을 준다. 염이 일어나서 또 사태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으며 다리에서 가벼운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급성발작 후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불규칙적인 위장관의 발작이 일어나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지속하다가 점차 회복되기도 한다. 초기에는 열이 나는 환자도 있다. 빈혈이 있으며 또 백혈구가 증가하는 환자들의 경우에 혈액의 지속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몇 달에 걸쳐서 제각각 다른 증후들이 겹쳐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열병의 반응은 없으나 이런 장애들이 감염으로 일어났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질병은 감염이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이슬란드 병과 아주 매우 비슷하다. 근육 무력증으로 해서 음식을 씹기도 어렵고 흥분, 신경과민, 불안, 또 혼란, 집중 결여, 주의력, 집중 불능, 건망증, 우울이 발생한다. 이런 상태로 정신병이 아닌가 불안이 생기기도 한다.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면 환자들에게 설명하여 어려운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도 이렇게 DDT 노출된 어떤 환자는 우울증 때문에 몇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아서나 성공하지 못했다. DDT에 노출되어 일어나는 이런 우울증은 환경을 바꾸고 오염된 것을 피하면서 몇 주 동안 견디면서 DDT 감염도가 줄어서 회복이 된다. DDT가 이렇게 우울증과 문제를 일으키네요. DDT가 뿌려진 식당에 갔다가 반나절 만에 되돌아오기도 한다. 완치 후에 일주일 걸렸다. 간이 비대해지는 증후는 급성 간염 질병에서는 물론이고 퇴행성 질병이나 암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서 조직에서 간 내장신경계 순환기관, 특히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모든 독들이 하나하나 연구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연구해야만 한다. 영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되었다. 밀을 빻으면 밀가루의 DDT 함량 3분의 1이 잔류되는데 이것은 살충제가 얼마나 많이 더 껍질 속으로 파고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은 쥐는 맞지 않은 밀을 먹어서 키운 닭과 마찬가지로
살충제가 몸으로 빨리 스며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간이 상하면 소혈관과 모세혈관의 벽이 매우 약해진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 모세혈관이 매우 벽이 약해진다. 볼텐리 박사는 인간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그는 자신의 환자 가운데서 3분의 1이 그런 증후를 보였는데 그것은 DDT 중독되어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다. 이것도 확인이 되었다. 라는 거네요. 이런 것을 이를 위해서는 간의 회복이 필수. 독이 배설되면서 신진대사가 활성화된다. 일반적으로 식사에서 영양의 상호관계를 알아야 동물에 필요한 음식의 양을 알 수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독이 구리에 의해서 중화되는가 하면 몰리브덴과 아연을 식사에서 포함해주고 이 결과로 따로 먹인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또 영양 불량. 소의 경우에 몰리브덴의 독은 구리에 의해서 중화되고 코발트를 먹여서 생긴 독은 메타오닌을 정맥주사해서 중화한다. 메타오닌 구리가 많은 지에 비해서 구리가 적은 지는 위장관을 통해서 철분을 적게 흡수한다. 동물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단순히 식사량의 과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음식 섭취가 많았거나 혹은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체의 수능력은 그 인체가 생물학적인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건강한 저는 각기 다른 영향에 적응한다. 라는 거죠. 인체와 자연은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방법으로는 전체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네요. 전체주의로.